원래 미국의 심리학의 원조는 행동주의입니다. 이건 다들 아실 텐데요. 행동주의의 모토는 뭐냐면 자극을 통해서 인간을 조종 지배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윤석열을 유인하려고 싶으면 김치찌개 끓여 흔들면 윤석열이 원하는 거잖아요. 자극과 반응이에요. 그렇게 해서 윤석열을 지배하고 조종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행동주의 주장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비판을 많이 받다 보니까 미국의 주류가 이걸 바꿔요. 인지주의로. 요건 뭐냐? 자극이 아니라 정보가 중요하다고 봐요. 인간은 지적 존재니까. 그래서 정보를 통해 인간을 조종 지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한테 극우 유튜브를 계속 보여주면 윤석열은 우리를 따라온다겠죠. 요게 이제 미국 사람들의 기본적인 미국 심리학의 입장인데 결국에는 보통 사람들을 뭘로 보는 거예요? 조종 가능한, 지배 가능한 개돼지로 보는 거죠. 그럼 이 심리학자들이 자기들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까? 자기들은 아니에요. 자기들은 자극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들은 빼요. 나머지 일반 사람들, 국민들만 이렇다고 봐요. 그 왓슨이라는 행동주의의 원조가 뭐라 그랬습니까? 애들을 아주 보내라 꼬리표 붙여서 대통령, 뭐 기자 내가 키워주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자극을 줘서 이렇게 키우겠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자극을 주는 사람이에요. 이 전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지독한 엘리트주의고 국민들을 천대하는, 백성들을 천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여기 입각해서 정보전을 하고 있는 치열한 정보전. 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또 하나가 이제 광신적 사대주의가 아니라 즉 신자유주의 세계관을 갖고 있다는 건데요. 약육강식의 원리를 철저히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뭐 다들 아시지만 제국주의나 인종주의가 약육강식의 세계관에 기초하는 거예요. 그리고 속물이라는 것은 드러나는 게 윤석열 정권 보면 알 수 있죠. 하나같이 재물을 밝히는 놈들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주 저열하게. 그래서 속물적 쾌락을 추구한다. 이 사람들은 또 특이한 게. 그러니까 정신적 쾌락을 안 좋은 쪽이라도 그걸 추구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제가 볼 때. 이 사람들은 거의 다 속물적 쾌락을 쫓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뭐 근원적으로는 인간에 대한 사랑의 능력까지 상실한 환자들이라 정신병자들이라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경제 만능주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을 돈을 기준으로 바라보는 기준. 이런 점에서 이 사람들은 일본이 철도 놔주지 않은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전기 놔주고. 그래서 누가 그런 비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적절한 비유 같은데 도둑놈이 우리 집 털어가려고 들어오면서 사다리를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굴도 뚫었어요. 그러면서 털어갔어. 그리고 남은 게 사다리, 굴 이런 게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근대화 시켜줬다. 우리 집을. 왜 많이 되는 소리입니까? 완전히 미친 소리죠. 근데 이것도 결국에는 뭘 중심으로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냐면 물질과 돈을 중심으로 보니까 그런 거예요. 아까 제가 손에 말씀드렸듯이 이병철 회장은 뭘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네,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이든 이병철 회장이든 자서전 같은 경우 공통점이 한국인을 그렇게 칭찬합니다. 네. 네, 그렇죠. 그래서 한국인 훌륭하다. 내가 외국에 나와서 노동자 써봤는데 얘들 진짜 안 된다. 한국은 너무 비교된다. 그래서 둘 다 한국인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해요. 그래 우리 민족이 이렇게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민족의 우수성과 관련이 있다고 둘 다 얘기합니다. 이거는 무거 중심의 세계관이에요.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 중심. 인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망쳐놓으면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그렇죠. 지금 뭐 윤석열 정권 사람들이 돈이 없나요? 돈은 많죠. 근데 머리가 엉망이 됐잖아요. 뇌 속이. 그런 인간들을 어디다 써요 나중에.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 경제만능주의 같은 것도 결국 이제 신자유주의 때 들어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얘기는 뭐냐면요. 그래도 과거에 뭐 박정희, 전두환 이런 사람들은 어떤 집단을 대변하려고 했을까요? 한국의 기득권층 대변하려고 했어요. 사실 그 사람들은 보수층. 그래서 보수 대부분에게 이익이 되는 계급 정치를 하는 측면이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리고 국민들의 지지를 너무 이루면 안 되니까 또 어느 정도는 국민들한테 뭐 조금 푸기도 했어요. 나름대로. 그런 정치를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즉 자기만을 위한 정치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단을 위한 정치를 했어요. 그게 이제 어떤 집단인가. 그래서 소설 사이즈 보수층 그런 보수층에서 내세우는
지도자는 보수층의 이익을 대변한 정치라는 게 맞아요. 그런 점에서 내세워 주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의 오늘날의 시대는요, 그런 식의 공동체 의식, 그게 작은 규모, 뭐 좀 나쁘게 얘기하면 마피아 집단, 범죄 집단, 이걸 대변하는 정치도 안 해요. 다 자기만 생각하는 개인이기주의적 정치랍니다. 이거는 뭐 좀 심오하게 따지면 90년대 이후에 한국 사회가 거의 개인 이기주의자들로 바뀐 한국인들이 그런 사회가 됐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세력은 특히 이게 심합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을 보면서 궁금했던 것이, 야, 쟤는 보수층을 위한 정치를 안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를 들면 삼성이 지금 그 윤석열 좋아할 것 같아요? 이재용이 주가가 4만대로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재용이 일을 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수맥이고 구두에다가 수 따라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재용이 속으로 이 나쁜 놈 같으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본가 이익도 대변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얘가. 그리고 보수층 안에서도 자기 보수 세력은 나오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묶어서. 그래야 보수가 정권 지척출할 거 아니에요. 윤석열 보면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냥 이주석까지 뭐 그냥 사방팔방 가잖아요. 한동훈도 까죠. 네, 한동훈 앞에서 요새 집회도 해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은 철저하게 김건희, 자기, 그리고 자기 주변의 어떤 패밀리, 범죄 집단, 일당, 윤석열, 요 세력만 챙겨요. 나머지 안 챙겨요. 조중동까지 다 돌았습니다. 그래서 야, 우리도 좀 줘야지. 너만 먹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수가 열받는 거죠. 저기 혼자 다 처먹으려고 그러네. 아니, 전체를 다 생각해야 되는데 쟤는 어떻게 저렇게 정치를 해?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보수층까지도 광범위하게 윤석열을 싫어하는 민심 위반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전 뉴라이트의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상 특정한 사회 집단을 대변하는 것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개인적 출세와 성공을 꿈꾸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뉴라이트 활동을 하면 돈이 떨어지고 장관 자리가 떨어지고 독립기념관 자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심리학자로서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건데요. 정신건강이 문제가 있어야 됩니다. 뉴라이트가 그러니까 정신건강이 정상이면 될 수가 없어요. 되고 싶어도. 여기 계신 분들 하고 싶어도 안 돼요. 나 뉴라이트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왜냐면 정신건강이 정상이잖아요. 이 정상이 아니어야 이게 가능해요. 자, 그럼 그게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느냐? 일단 뭐가 고장나야 되느냐? 양심이 고장나야 됩니다. 양심. 사람의 인간의 양심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도덕의식이고요. 또 하나는 도덕감정이에요. 자, 도덕의식과 도덕감정. 도덕의식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예를 들면 디얼백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걸 김건희가 모를까요? 알죠. 아니, 몰랐으면 처음부터 공개했겠죠. 나 디얼백 받았어요 하면서 페이스북에 이런데 올렸을 거 아니에요. 자랑하려고.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안다는 얘기잖아요. 그거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도덕의식 아니에요. 그리고 고속도로 휘는 것이 나쁘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러니까 숙이잖아요. 안 했다고 그러잖아요. 당당하게. 고속도로 우리가 휘었다? 뭐 이러면 좋잖아요. 스포도하려고. 안 해요. 그러니까 도덕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의식은 뭐냐? 무엇이 도덕적이냐 아니냐에 대한 지식이에요. 이거 없는 사람도 있어요? 한국 사회에 살다 보면 대체를 다 갖게 돼요. 남의 돈 훔치는 건 범죄야. 그런 거. 자, 이게 도덕의식. 이거는 정상적인 인간이라고 갖고 있고, 저 뉴라이트도 있다고 봅니다. 도덕의식은. 그 문제는 뭐냐? 도덕감정입니다. 도덕의식이 도덕감정과 붙어있죠. 즉, 도덕의식의 기초에서 체험하는 감정이 도덕감정입니다. 예를 들면, 누구를 막 괴롭히고 때렸어요. 기분 좋아요? 정상인들이라면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러고 나서 막 후회감이 몰려오고, 죄책감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부정적 감정을 체험해요. 그래서 전형적인 도덕 감정은 뭐냐면 죄책감, 후회감, 수치감 같은 거예요. 우리 나쁜 짓 하고 나면 가슴이 야릿하게 아프고 막 쪽팔리고 그러잖아요. 괴롭고. 그래서 못 견디겠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 들고 이게 도덕 감정이거든요. 정상적인. 근데 이게 고장난 사람들이 있어요. 즉 정상적 도덕 감정이 죄책감, 후회감 등을 못 느끼는 날 오히려
처벌 공포나 사랑 상실의 공포 같은 걸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윤석열이죠. 자, 이거는 제가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고 이건 확실히 윤석열이. 그러니까 이게 어떤 데서부터 비롯되냐면 그걸 따지고 들어가면 이제 이게 어릴 때 동생의 그 장난감 뺏었어요. 동생이 막 울어요. 근데 너무 보니까 마음이 아파. 동생이 울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걸 느끼고 앞으로 동생의 장난감을 뺏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다음부터 그런 짓 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겠죠? 정상적 도덕 감정이 형성된 거예요. 근데 이제 윤석열이 동생 장난감 뺏었어요. 뒤에서 아버지가 보고서 막 때리는 거예요. 걔 동생 장난감 네가 형이냐고 하면서 피 질질 날 때까지 막 맞았어. 자, 그러면 윤석열은 동생의 장난감을 뺏으면 안 된다. 이 도덕의식이죠. 네. 그거 뭐가 붙어요? 처벌 공포가 붙는 거예요. 그 순간 죄책감, 후회감을 느낄 겨를도 없어. 맞았잖아.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또 때릴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생기는 게 비정상적인 도덕감정. 즉 양심불량자가 요겁니다. 도덕감정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윤석열은 그래서 사실 이런 거 못 느껴요. 자기가 죄 짓고도 죄책감, 후회감 같은 거 못 느껴요. 다만 뭘 느껴요? 처벌 공포는 느껴요.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뭐냐? 처벌 공포가 약화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쁜 짓 합니다. 뻔뻔하게. 그러니까 우리 같은 정상인은 처벌 공포와 상관없이 나쁜 짓을 할 수 없어요. 계속 하다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서 못해요. 자기가 망가지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걸 없고 처벌 공포가 있기 때문에 처벌 공포가 약해지면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합니다. 아주 뻔뻔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한국의 주득기득권층 몇 년 동안 도대체 한국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까? 70년 넘게 지배하고 있잖아요. 네, 그동안 뭐 교체된 적이 있어요? 한 번이라도 지배층이? 교체된 적이 없습니다. 한국의 친일파들 한 번씩 마음 졸이는 시기가 있었을 거예요. 4.19 혁명이 터졌을 때 혹시라도 친일파 청소하는 거 아니야? 막 쫄고 우리는 또 마음 바꿨어요. 착해졌어요. 이렇게 또 위장도 했을 거 아닙니까? 또 80년대 민주화운동 터질 때도 긴장했겠죠. 자, 그렇게 마음을 졸이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기분 나쁘죠. 왜냐하면 한국 사회의 지배층인데 자기네가 지배자인데 친일 문제만 나오면 쪽팔려 하니까 기분이 안 좋잖아요. 이거 왜 우리가 이렇게 한국에서 떡떡거리고 살아야 할 사람들이 일본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낯을 못 들고 그게 싫었겠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 보기에는 90년대 사회주의 등기하고 미국의 1급 패권 시대가 되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제 영원히 우리들의 시대다. 다시는 한국에서 과거와 같은 4.1분이 87년 누구랑 일어나 안 날 것이다. 이렇게 믿지 않았을까요? 한마디로 처벌 공포가 결정적으로 약화된 겁니다. 이때부터 대놓고 한 거예요. 야, 우리 지배층이야. 이제 친일 부끄러워하기 싫어. 그동안 너무 짜증났어. 이제는 대놓고 인정받을래. 그래서 친일의 애국이라는 얘기까지 떠드는 상황까지 온 거죠. 네, 이런 맥락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정신건강수준이 낮다는 것은 배타성이 엄청 심하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이건 이제 정치적인 의미에서 파시즘인데요. 사실상 이 배타성은 자기와 다른 존재나 대상을 적대시하고 공격하는 거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 조금 더 나가서 내가 싫어하는 사상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그래요. 제거하려고 합니다. 근데 원래는 그게 정상인가요? 아니요. 심리학에서 그런 사람 보면 이제 정신병자라고 그러거든요. 치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미쳤구나, 이 사람.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다 보면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상을 가진 사람 자주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럼 수천명의 사람을 이렇게 다 적어놓으세요. 나중에 죽이려고. 그랬다면 그 사람 미친놈이에요. 그죠? 정신병자죠. 우리 원래 정상인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 사람하고 같이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존의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내가 싫어하는 사상을 가졌더라도 그 사람도 분명히 존엄한 인간이고 한국 사회에서 같이 살아가는 시민이고 국민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의 권리도 존중해줘야 된다. 그 사람도 나랑 같이 살아가야 된다. 따라서 대화하고 협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갈등을 겪으면서도. 죽여야 된다는 같은 생각 안 해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심리예요.
근데 배타성을 가진 사람들은 어떠냐? 자기하고 조금만 다르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제거하고 죽이려고 해요. 쫓아내려고 해요. 공존을 거부합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종교 같은 데서도 자기네 종교를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죽여요. 그래서 그런 거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자, 뭐 나랑 인종이 달라. 싹 죽여버려요.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 배타성은 모든 폭력, 국가폭력이나 뭐 사회적 폭력이나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극단주의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기도 하고요. 정치적 파시즘의 기초이기도 하죠. 근데 이거는 일단 기저에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배타적인 성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의 뉴라이트를 보면 어떤 것 같아요? 우리가 그 구호 외치고 지나고서 뭐라 그래요? 빨리 이 새끼들 다 죽여야 돼. 그러니까 나랑 생각이 다르면 어떻게 해?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죠. 같이 살아가야겠어라는 건 안 되죠. 배타성이죠.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들어가기가 쉽냐? 뉴라이트가 되기가 쉬운 거예요. 배타적이지 않은 사람, 다른 사람과 공존해야 된다는 심리를 가진 사람은 뉴라이트가 될 수 없어요. 또 양심이 정상인 사람도 뉴라이트가 될 수 없습니다. 최소한 이 두 가지의 하자가 있어야 뉴라이트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뉴라이트가 더 확실합니다. 자, 그렇다면 윤석열 정권은 어떤 배경을 거쳐 탄생했을까? 한국 사회에서 다들 인정하시겠지만 장기간의 적폐 청산이 실패하지 않습니까? 70년 동안 적폐 청산을 못했습니다. 사실 2016년에 박근혜 정권을 타도하기 위해서 촛불을 들었을 때 시민들이 가장 많이 외쳤던 거, 국민들이 외쳤던 것이 바로 적폐 청산이었습니다. 한 번은 청산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문재인 정권 때 청산이 안 됐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은 개혁에 시들해지는 면이 있어요. 자, 그리고 근본적인 개혁을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한국 사회에서 야, 이건 진짜 근본적인 개혁이다. 사회를 바꿀 만한, 그렇게 부를 만한 개혁이 있었습니까? 하나 있었죠. 뭘까요? 토지개혁. 다들 아시죠? 토지개혁. 토지개혁은 혁명적인 개혁이었죠. 예를 들자면 그 당시에 절대 다수를 차지한 사람들이 농민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땅이 없었습니다. 대부분 소장인이었어요. 극소수의 소지주에게 땅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그대로 뒀으면 한국 사회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걸 얘기하죠. 근데 그거를 과감하게, 이것도 이제 이승만이 한 것 같은데 그게 이승만이 한 게 아니고요. 조보광 선생이 한 겁니다. 사실 조보광 선생이 중심이 돼서 토지개혁을 했어요. 매우 혁명적인 조치였습니다. 물론 더 혁명적이었으면 좋았을 수도 있지만 그것만으로도 정말 혁명적이었죠. 지주들한테 땅을 다 유상몰수했지만 싸게 가져와서 농민들 나눠준 거예요. 그러자 부의 재분배가 되고 농민들에게 뭐가 생깁니까? 희망이 생깁니다. 자기 땅이 생깁니다. 열심히 일한 겁니다. 그때부터 소 키워서 자식들 대학 보내는 분위기가 생긴 거예요. 만약에 토지개혁을 안 했으면 그런 분위기가 생겼을까요? 소를 어떻게 키워요? 자기 땅도 없는데. 자식들 대학에 어떻게 보냅니까? 한국 경제성에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토지개혁으로 한국은 한번 도약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근본적인 개혁이죠. 오늘날로 치면 우리나라 땅 거의 극소수가 다 하고 있잖아요. 그거 뺏어가 나눠준 건 똑같은 거잖아요. 얼마나 이게 혁명적인 개혁입니까? 근본적인. 이런 개혁은 토지개혁 이후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제2의 토지개혁이 필요한 시기가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이 소개하려면, 미래로 나가려면. 자, 어쨌든 그런 개혁도 실패했죠. 그 다음에 정치검찰, 판사 이런 분들 나눴다가 지금 어떤 결론이 났어요? 이재명 대표 실형 때렸잖아요. 유죄 때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언론, 검찰, 판사가 3일체가 돼서 검찰 독재를 구성해가지고 누구든지 잡아서 범죄자를 만들 수 있는 세상이 그랬죠. 여기 계신 분들도 어느 날 이렇게 될 줄 몰라요. 언론에서 이 사람 뭐 있어 떠들어. 검찰이 증거 조작하고 짜집기 해서 기소해. 그럼 판사가 막 딱딱딱 때리면 하고 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걸 촉칼로 하고 고문을 했지만 지금 법을 이용해서 합니다. 자, 법관들 지금 정상입니까? 완전히 타락했죠. 누가 봐요. 이게 왜 오랫동안 개혁을 실패해서 거예요. 사실 그건 다 근본적인 개혁을 못해서 생기는 문제고요. 앞으로는 반드시 개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야기한 문제가 뭐냐면요. 이게
겁을 상실하게 돼요. 그래서 겁대가리 상실이 기득권층이 겁을 상실했어요. 한 번쯤은 수술을 받았어야 야 이거 아프다 다음부터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게 있는데 얘들이 한 번도 안 당하니까 완전히 겁대가리 상실했어요. 얘네. 어쩔 건데 니네가 뭐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잖아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70년간 적폐청산 못하고 근본적인 개혁에 성공하지 못한 그 후과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신자유주의가 정신건강을 엄청나게 악화시켰습니다. 사람들이. 그중에서 뭐 제가 뒤에 자료가 엄청 많은데요. 그 시간이 안 쓰기 못하겠고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신자유주의 핵심적인 문제 특징이 뭐냐? 신자유주의 이전까지는 한국 사회는 집단간 경쟁사회라고 할 수 있어요. 집단간 경쟁사회. 오징어 게임에 비유하면 줄다리기 시합을 하는 사회였어요. 자, 이때만 해도 사람들은 자기가 소속된 팀이 있죠? 예를 들면 여기 계신 분들 반으로 갈라서 줄다리기 시합해요. 그럼 자기가 소속된 팀이 있잖아요. 공동체도 있고, 그게 공동체죠. 그리고 공동체가 있고. 그러면 사랑을 주고받을 이웃과 동료가 있는 거죠. 단결과 연대의 대상도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렇게까지 외롭지 않아요. 그리고 줄다리기 시합을 할 때는 양쪽 사이의 관계도 그게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격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승패가 갈려도. 그래서 예를 들면 옛날에 현대와 대우의 노동자들이 경쟁을 한 거 아니에요. 집단간 경쟁을. 이게 이제 줄다리기 시합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시합을 할 때 현대가 200, 대우도 200 받았다 쳐요. 동종업계에서. 현대가 줄다리기 시합에서 이겼다 쳐요. 파업을 통해서 월급 100만 원 올렸어요. 300으로. 그러면 대우 노동자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우리도 올려달라고 하죠. 안 하면 파업할래. 그래서 그 당시에는 대우 쪽은 파업을 막기 위해서 월급을 올려줬어요. 현대처럼 마찬가지 했거든요. 한쪽에서 치고 올라가면 여기도 올라가는 거예요. 격차가 벌어질 걸 용납을 안 해요. 왜냐하면 집단이 있으니까. 그래서 집단 간 경쟁 시대에는 격차가 벌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또 줄다리기 시합을 하는 양팀, 대우 노동자들이 현대 노동자들을 좋아할까요? 적대시할까요? 좋아해요. 사실상 동료죠. 현대에서 파업해서 월급 벌리면 자기들 좋잖아요. 그러니까 다 같은 노동자가 뭐 이렇게 있어요. 자, 근데 90년대를 거치면 줄다리기 시합이 스톱되고요. 중지시키고 무슨 시합을 시키느냐? 오징어 게임에 비해서 말씀드리면 구슬치기 시합을 시켜요. 개인 간 경쟁. 이제 집단 간 경쟁을 시키지 않습니다. 개인 간 경쟁을 시켜요. 그래서 현대 대우 안에 있는 노동자들끼리 1대1로 경쟁을 시켜버려요. 여기 계신 분들이 줄다리기 시합 하다가 갑자기 옆 사람하고 구슬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긴 사람은 또 이긴 사람하고 싸우고 그래서 자, 그러면 이렇게 치열한 개인 간 경쟁을 통해서 승자가 되면 어때요? 독식합니다. 그걸 승자 독식이라고 그러죠? 다 가져가요. 오징어 게임이 그걸 보여준 드라마죠. 453억 다 가져가요. 나머지 싹 죽고 나머지 대처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승자 독식의 개인 간 경쟁 시대가 열리면서 사람들 개인 간의 격차가 막 벌어집니다. 뭐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신문기사 보니까 유명 연예인 드라마 한 편 출연할 때 4억씩 받는다면서요. 네, 말이 안 되죠. 근데 유명하지 않은 연예인은 얼마나 받을까요? 한 편 출연하면 2, 30밖에 못 받아요. 이 격차 너무 큰 거 아니에요? 4억 대 2, 30만 원? 이렇게 벌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과거에 현대가 월급 벌려면 여기는 어떻게 해요? 대우는 싸워요, 파업해요. 우리도 올려줘. 그러니까 이거는 데모하는 사회적 저항이 일어나죠. 개인 간 경쟁 시대에 두 사람 격차를 벌리면 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항 못합니다. 현장이 이때는 규칙을 어떤 식으로 바꿔도 저항 못해요. 그래서 개인 간 격차를 막 벌립니다. 벌려도 저항 못해요. 이제 혼자니까. 다시 말하면 90년대 이후에 한국 사회 주된 특징은 뭐냐? 한국인들이 모두 고립되어서 완벽한 고독자가 되었다. 이게 90년대 이후 한국의 특징이에요. 거기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개인 이기주의적 뉴라이트도 나온 거고요. 한국인들이 저항을 못하게 된 것도 있어요. 혼자서는 저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내가 소속된 뭐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혼자는 무력하단 말이죠. 따라서 저항을 못하게 됐다는 거죠.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제일 큰 문제가 그거거든요. 자, 그리고 그 결과 한국인들의 정신건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화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정신건강은 공동체에서 지탱되는 겁니다.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공동체가 있어야 인간은 정신이 건강하게 될 수 있어요.
공동체가 파괴돼서 혼자 살아가는 한 정신건강의 악화, 황폐화를 피할 수 없습니다. 한국 사회에 왜 정신질환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자살자가 증가하고 했겠습니까? 혼자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사람은 원래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죠. 신자유주의 이후 모두 혼자서 이 세상과 맞서 싸우는 존재가 되고 이웃들과 싸워야만 살아남을 수 있고 또 이웃들과 싸워야 서열에서 올라가 서열 상승을 해서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자 그 과정에서 정신건강이 다 악화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인간들이 나오냐, 질 낮은 인간들이 대거 등장합니다. 인간의 질이 급격히 떨어져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날 정치인 하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쳐서 싸우는 애국자가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강도, 도둑놈, 사기꾼 이런 게 떠올라요. 후자가 더 가깝죠. 공익 추구형 정치인 찾기가 힘든 상황 아닙니까? 그럼 뭐 의사하면 어때요? 의술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방해주의자가 떠오르십니까? 흰옷을 입은 늑대? 뭐 이런 놈들이 떠오르죠. 그러면 기자하면요, 진리를 설파하기 위해서, 진실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운 지식인이 예상되세요? 기레기? 하늘을 나는? 그러니까 이게 왜 나타나는 현상이냐? 모두가 개인이 됐어요. 이제 혼자. 내가 생존을 나 혼자 꾸려야 돼요. 공동체 없이 나 혼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밥줄 끊기는 겁니다. 제일 무서운 거예요. 옛날하고 다른 거예요. 옛날에 밥줄이 끊기면 공동체가 있으니까 가서 비비기라도 할 수 있었거든요. 적어도 심리적 위안이라도 받을 수 있었어요. 하나 지금은 잘리면 끝이에요. 정신까지 무너지고 생계도 못해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 밥줄 끊기는 거였어요. 그럼 이것 때문에 모든 사람은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사회추의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왜 사회추의 정치인이 됐을까요? 정치하다가 실패하면 밥 굶어야 되거든요. 단순하게 얘기하면. 의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기레기들은 왜 한동안 잘생겼다고 쓸까요? 밥 먹고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단순해요. 그런 기사를 안 쓰면 잘리거든, 회사에서. 저항을 못하게 돼요. 저항을.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국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많이 나오죠. 뭐 직장 상사가 와서 막 갑질하고 막 모욕을 주는데 그걸 다 참아요. 묵묵히 웃으면서. 그럼 이제 그 사람 가고 나면 옆 동료가 그럽니다. 야, 너는 자존심도 없냐, 어떻게 그걸 다 참니? 그러면 쓸쓸한 표정으로 그러죠. 우리 딸이 올해 대학이 입학했다네. 그럼 뭐 이해되시잖아요. 등록금 비싼데 참아야지. 자, 우리가 불의에 저항하지 못하고 부당한 것에 저항하지 못하게 된 이유가 뭐냐? 밥줄 끊기가 봐요. 생존 불안. 제가 표현하는 밥줄 끊기가 봐요. 또 드라마에는 그런 것도 많이 나와요. 뭐 이제 두 형사가 아주 친한 10년지기 형사인데 주인공 형사가 악당을 잡으러 어디 들어가는데 보면 뒤에서 그 10년지기 동료형사가 칼 푹 쑤셔요. 찔러. 이 형사는 아니 네가 왜? 드라마에 그 이유가 나와요. 그 칼로 찌른 형사 어머니가 병원에 호수 꽂고 누워 계십니다. 이것도 뭐 때문이에요? 생존 불안이에요. 생존 문제. 어머니 돌아가시게 생겼으니까 악당의 손을 잡은 거예요. 한국 사회가 이렇게 바뀐 겁니다. 90년대 이후부터 한국인들은 개인으로 고립돼서 저항력을 상실하고 악의 손을 뿌리치지 못하는 인간이 돼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이거는 심각한 문제죠. 그러면 정신건강은 엄청나게 나빠집니다. 자, 여러분 한국인들의 질이 옛날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진 거 맞죠? 불의에 저항하지 못하지, 악과 쉽게 타협하지, 우리 전체 질이 떨어졌어요. 다른 밥그릇을 위해 살아가지.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예외 받겠습니다. 자, 그렇게 살아가지. 근데 누구의 정신건강이 질환일까요? 그렇다고 쳐도 한국인들 중에서 어떤 집단? 지배층입니다. 지배층이 제일 안 좋습니다. 그 중에서. 왜 그러냐, 뭐 이제 그 이유를 장시간에 설명해야 되니까 빼고 간단한 거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한국 사회에서 아동정신병 발병률 제일 높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강남. 강남은 다른 지역에 몇십 배이죠. 소아정신병 발병률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한마디로 아동들의 정신건강이 아주 안 좋다는 거죠. 그럼 그 아이들이 그 좋은 중고등학교 가면 정신건강이 좋아질 것 같아요? 더 나빠지겠죠. 더 나빠집니다. 대학 가고 유학 갔다 오면 더 이상해져 있어요. 붙여 있어요. 그런 인간들이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여당 대표.
걸렸죠. 네, 그런 인간들이 그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윤석열 정권을 보면 저것들이 인간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뭐 저런 것들이 다 있지? 왜? 어릴 때부터 가장 정신건강이 나쁜 인간들이 성장해서 지금 엘리트층이 되고 지배층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완전히 쓰레기들이 집합소죠. 그러니까 한국인들 중에서 가장 정신건강 수준이 낮고 질이 낮은 인간들이 지배층을 구성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아주 뭐 이거는 최악이죠, 최악.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상은 아니다. 대부분 이렇게 이제 보시면 틀림없겠고, 뭐 이제 나날이 그 체험하고 계실 겁니다. 미국의 이 1급 패권 시대를 떠받치는 정치 세력이 한국 사회에 필요했다. 아까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세력은 당연히 이제 반공, 반북, 파시즘을 기초로 합니다. 서구에서 이런 걸로 나타났고, 이 최근에 와서는 우크라이나에서의 젤렌스키, 신라지의 기반으로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한국의 윤석열, 이 세 명은 이제 오늘날 3대 미치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세 미치광이 중에서 두 미치광이 이미 전쟁을 일으켰어요. 마지막 남은 윤석열, 곧 한국에서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죠. 지금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하겠네, 뭐 파병까지 얘기 안 했지만 천만을 보내고 무기 지원을 하겠네 설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게 오늘날 윤석열 정권의 탄생 배경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다 돼가지고. 자, 그래서 뉴 라이트는 갑자기 한국 사회에 등장해서 정권을 장악한 세력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것은 전 세계적 범위에서 보면 미국의 일급 패권 시대가 시작되면서 나타난 세계적인 현상 중에 하나다. 그리고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정신건강 악화와 인간의 질 저하가 나온 집단이다. 이렇게 이제 결합돼서 탄생한 집단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문제는요, 미국의 1급 패권 시대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뉴라이트 애들은 자기들이 그 견제할 때만 해도 이제 앞으로는 영원히 미국의 시대가 지속될 거야. 그걸 대표적으로 떠들었던 자가 후쿠야마죠. 역사의 종말을 떠든 사람 아닙니까? 역사가 끝났다. 다시 간단히 얘기하면 사회주의 멸망했고 졌고 자본주의가 영원히 승리할 것이다. 미국이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후쿠야마가 여기서 잘못 얘기했다고 그러네요. 취소. 내가 한 말 취소. 자, 미국의 세계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죠. 미국은 나날이 지금 몰락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 어떤 세력이 발행했느냐, 트럼프 같은 집단이 나와요. 트럼프는 한 개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한 정치 세력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자본가들이 지금 분열돼 있어요. 최초로 미국에서 자본가 분열이 있었던 것은 남북전쟁 시기 직전의 시기입니다. 그때는 공업자본가와 농업자본가로 분열이 돼서 전쟁을 했어요. 서로 농비호에서. 지금은 어떻게 분할이 되어 있냐? 실물자본과 가상자본, 금융자본 쪽으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실물자본이라는 건 굴뚝자본이라고 하죠. 물건 만드는 공장 가지고 이런 사람들, 이게 실물자본이고, 월스트리트를 중심으로 한 금융자본이 있어요. 이 두 집단 간의 갈등이 너무 심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미국은 실물자본 중심이었잖아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근데 신자유주의 이후부터는 돈을 더 쉽게 버는 방법이 생겼어요. 미국이 세계를 제패하게 되면서 바로 돈놀이입니다. 금융자본. 돈놀이를 하는 거예요. 얘들이 훨씬 더 돈을 쉽게 많이 벌어. 그러니까 실물자본들은 열받죠. 자, 그 다음에 또 미국에서 팽창한 자본이 군수자본이 있습니다. 군산법검체라고 하는 군수자본. 군수자본은 누구하고 짝짝꿍이 될까요? 금융자본이에요. 금융자본. 왜냐하면 금융자본이 전 세계에서 돈장사, 돈놀이를 하려면 군사력이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얘들은 전쟁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군수자본은 돈을 벌죠. 그러니까 둘이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은 군수자본, 금융자본 진영과 실물자본 진영이 싸우는 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2차 자본 분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역사에서. 근데 트럼프는 어느 쪽 대변할 것 같아요? 실물자본, 굴뚝자본 대변. 민주당은요? 금융자본. 당연히 반대겠죠. 금융자본과 군수자본 대변합니다. 이걸 어디에서 할 수 있냐면, 전쟁광 하면 딕 체니 떠오르잖아요. 딕 체니 이번에 누구 지지했어요? 해리스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평화주의자 하면 미국에서 유명한 사람이 개버드예요. 이번에 정보국장 지명된.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민주당 출신인데. 트럼프한테 갔잖아요. 그러니까 굴뚝자본대, 그러니까 실물자본대, 금융자본, 군사자본의 대결이 첨예하게 벌어져서 양 진영으로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을 대변하는 사람들은 다 트럼프를 붙고 이 군수자본이나 금융자본 지지하는 사람들은 해리스를 붙은 거예요. 그래서 거의 사활적인 대결을 벌인 건데 이 두 세력은 대외 정책이 다릅니다. 그래서 금융자본과 그 군수자본은 전쟁하면 좋아요, 싫어요? 좋죠. 그리고 패권 상실이 절대 안 되죠. 이 사람들 패권 상실하면 돈 장사를 못 해요. 이제. 그러니까 무기도 못 팔고 패권 상실을 막아야 됩니다. 전쟁을 해서라도. 그러니까 전쟁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해리스 쪽은. 근데 트럼프 입장은 전쟁하는 게 도움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제조업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쪽에. 그러니까 얘들은 안 하려고 해요. 때려치고 우리나라에 들어와라. 그 고립주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대외 정책도 다른 거죠. 자본을 대변하는 게 다르니까. 이 대결에서 지금 누가 이겼습니까? 트럼프가 이겼어요. 네, 뭐 이제 패권주의 세력 또는 금융자본 세력, 군수산업 세력이 졌어요. 그러자 바이든은 어떻게 해요? 순순히 물러나지 못하겠다. 우크라이나전을 어떻게든 더 확전시켜서 제3차 세계대전으로 만들어서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에 부지를 해서 트럼프가 취임해도 전쟁을 그만두지 못하게 노선을 바꾸지 못하게 하겠다. 그래서 우크라이나한테 러시아 본토 타격이 가능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허용하고 영국도 스톰쉐도 발사 허용하고 쐈다는 거예요. 두 발. 그리고 대인지뢰 허용하고 지금 윤석열을 끌어다가 뭘 하려고 합니까? 무기 지원. 심지어 전 파병 목적이라고 해요. 지금 군사력이 너무 부족해요. 파병을 목적으로 분위기를 몰고 가는 중이에요. 이렇게 언제까지요? 1월 20일 전에 1월 20일로 오면 다 쫓겨요. 이거 1월 20일 전에 끝내야 돼요. 지금 급해요. 바이든과 윤석열이.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윤석열이 좀 생각이 있으면 누구한테 줄 서야 돼요 지금? 트럼프한테 줄 서야죠. 1월 20일 되면 트럼프가 대통령 되잖아요. 그럼 꼽혀서 더 하든가. 근데 지금 누구한테 올인하고 있어요? 바이든한테 올인하고 있어요. 미친놈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 아무튼 올인하고 있어요. 그럼 트럼프가 당선되면 윤석열은 어떻게 보일까요? 지금도 일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저 자식이 바이든 밑에서 지금 미친듯 내 대통령 되면 일단 저부터 받겠어. 1월 20일 지나고 있으면 죽습니다. 트럼프한테 일단 골프채를 맞을 거예요. 네, 그래서 윤석열은 이전에 저질러서 살든가 아니면 죽든가 1월 20일 날 이 양자 택일 자기 운명이 좌우되는 길을 좀 서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윤석열이 사고치지 못하게 잘 제동을 걸면서 이 상황을 잘 돌파한다면 윤석열이 1월 20일 지나면 현저하게 힘을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 면에서.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하신다면 뉴라이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트럼프가 중용할까요? 싫어합니다. 필요 없어요. 트럼프는 긴장 완화를 원해요. 그거 이제 읽어보시면 다 나와요. 언론이 다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미래가 그렇게까지 참담한 건 아니라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윤석열이 아무리 지랄을 해도 까불어도 자기 마음대로는 안 된다 이 생각은 그런 얘기도 하고 싶습니다. 자, 시간 좀 많이 초과한 것 같은데요.